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9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 19강인데요. 자, 교재는 120쪽을 보시겠습니다. 120쪽 보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재 54쪽부터 88쪽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특별히 내가지고 54쪽부터 88쪽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기초부터 중급, 고급까지 판례까지 아주 깊게 내용을 집필해 놨는데요.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히 오늘 보시고요.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그런 제정 목적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인가요? 한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주택 그 소유자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주택 소유자를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또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임차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주택 소유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법은 국가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에 있는 그런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그런 임차인들의 국민 주거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 1981년도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요. 1981년 3월 5일 날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됐네요. 81년 3월 5일 날 그런 제정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도 주택임대차에 관련된 민법의 법이 있는데 그런 민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에도 주택임대차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민법보다는 더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함으로써 그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부처가 어디가 될까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법무시무관실에서 담당합니다. 법무부 심의관실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재 120쪽에 보시면 목적 나왔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입니다. 여러분 임대차라는 게 뭐예요? 임대차.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임차인. 그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그럼 임차인은 뭘 줍니까? 임대인에게 차임이라든가 차임을 지급하고 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그 부동산을 수익할 목적으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임대차 계약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요. 적용 범위 2번.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 전부입니다.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주거용 건물이 전부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일부가 되기도 한다. 주거용 건물 전부가 되기도 하고 일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옆에는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왔는데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비교 설명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배제가 되는 거 있어요. 어느 때 적용 배제냐? 그 주거용 건물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입니다.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깔세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일시 사용 목적인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임대차 계약은 월세입니까? 보통 전세라 하더라도 그냥 임차 보증금 내고 전세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전세를 등기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전세권 등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세권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전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임대차 계약인데 전세 보증금을 주잖아요. 그 전세권 등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세 미등기 전세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그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 다 미등기 전세죠.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법인이면 될까요, 여러분?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법인일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하지 않지만 그 법인인 경우에 법인이 임대차 할 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한국토지주택공사, 거기 나왔죠?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각 시군구의 시에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남시 무슨 지방공사,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이런 공사들이 전세 임대주택을 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집주인하고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열악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임대차 계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법인일 때는 임대차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지난 2013년 8월 13일 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013년 8월 13일 날 개정됐고요. 2014년 1월 1일 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요. 2013년 8월 13일 날 뭐가 개정되느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중소기업 법인들이 법인들의 종업원들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이것이 2013년 8월 13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요건이라고 나오죠. 대항요건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유상계약으로 맺을 거 아닙니까? 남의 집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유상계약을 맺고 그리고 점유하고 이사를 짐을 풀고 그리고 뭡니까? 전입신고하고. 자, 대항요건은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유상계약을 맺어 잔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무슨 센터요? 주민센터. 요즘 동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뭐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 요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2길 0시에 뭐가 발생하느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임대인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임차인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 동안에 주거할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것들이 대항력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거기 나왔죠.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그래서 여러분 이 전입신고 이길 0시입니다.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이때 대항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여러분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주민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소라든가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런 확정일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뭐냐?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다. 이 말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임차인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주어진다. 이것이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채권이지만 이것을 뭘처럼? 물건처럼 취급해준다는 겁니다. 물건처럼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처럼 인정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입신고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뭘 받아야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고 그러는데, 또 중개업법에 그렇게 실무상에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증에 관계없이 이거 뭡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재산을 보호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크나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잘못해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한 부동산이 경매로 나가지고 보증금 1원도 못 받는 그러한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이 많이 속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그 임대인의 등기부를 띄워보시고 저당권이 얼마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고 언제 설정했으며 저당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하셔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여러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선변제권 나왔죠.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소액 우선변제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우선변제권이 있고요. 소액 임차인들은 이 경매가 나오면 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 금액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요. 좀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이 소액 임차인들 최우선 변제 금액이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게 있죠.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게 있는데, 우선 2014년 1월 1일 이후 것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길 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소액 임차인은 대항력과 그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반드시 법원에다가 뭐 한다?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항력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전입신고했다는 겁니다. 그 임대인의 그 주택이
경매 들어오기 전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하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거기 서울특별시가 얼마입니까? 서울특별시가,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데요. 우선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전제 조건 아닙니다. 보증금이 얼마일 때요? 9,500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나? 3,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거의 지금 2014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갈 텐데, 그리고 이제 과밀억제권료, 이건 서울이고요. 과밀억제권료. 과밀억제권료에서는 얼마냐? 8천만 원에 2,7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일 때 2,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는다는 겁니다. 과밀억제권료는 어딥니까? 서울 말고 경기도 일대와 인천 광역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얼마냐? 광역시는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제외됩니다.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고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는 6천만 원일 때 얼마?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다? 2천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4,500만 원일 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적용이 뭐냐?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 임차인이 서울에 보증금이 9,500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3,200만 원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집주인이 2014년에 1월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집주인하고 보증금이 1억이었다. 1억. 그럼 9,500만 원 넘어가잖아요. 1억이었는데 그 집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면 여러분 후순위 임차인일 때는 1원도 못 받아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선순위 임차인은 1억 받아가겠죠. 그러나 은행에 근저당 설정한 금액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1원도 배당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고 남은 돈이 3천만 원 남았다 그러면 3천만 원 여러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배당 잔액이 없다면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1억일 때 1원도 못 받아가는 경우도 발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우선 흐름 정도 알으시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 1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지고는 이 내용을 다 알 수가 없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당 한도. 자, 배당 한도는 어떻게 될까? 소액 임차인들에게 배당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낙찰 금액의 2분의 1 한도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쓰세요. 가로 열고.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격. 주택가격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간다. 만약에 낙찰 금액이 말이죠. 서울에서 만약에 6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최우선 변제 3,2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 낙찰가액, 주택가격의 2분의 1 한도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을 배당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원래 최우선 변제가 서울에는 3,200이지만 만약에 6천만 원 낙찰됐다면 주택가격이 거기에 2분의 1이면 3천만 원이고 만약에 주택가격이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2,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금액이 되겠죠. 원래는 얼마인데 3,200이지만 2,500만큼을
뭐한다? 변제를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는 최소 2년 동안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상가 건물은 몇 년입니까? 최소 1년간 보장이 되고 5년간 갱신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넘겨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통지입니다. 계약 갱신 통지. 여러분 이 갱자는 무슨 갱자입니까 거기? 그렇죠. 다시갱자입니다. 고칠경, 이 경자가 이게 고칠경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다시갱자입니다. 다시갱, 갱자, 다시 세신자지요. 그러니까 계약을 갱신하는 통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할 때는요.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할 건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건가. 그 다음에 임차인은 계약 기간,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통지를 하면 됩니다. 계속 연장해서 살겠다. 계약 기간을 만료됐지만 그 기간을 연장해서 살겠다. 이렇게 계약갱신 통지는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차임 증액 제한이 이번에 개정됐죠? 차임 증액 제한.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매월 집세를 주는 차임을 지급하잖아요. 그 차임 증액 제한이 개정됐는데 보증금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그쵸?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분의 1이니까 5% 초과 제한에 걸립니다. 지금 여러분 전국의 지금 전세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한 70%가 넘었습니다. 서울이 한 67%, 광주 광역시는 74%, 그리고 전주 같은 데는 73% 이렇게 육박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평균 70%가 넘습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위태한 내용이 되겠죠. 증액 후 1년 이내는 증액 제한을 합니다. 증액 제한. 자, 한번 보증금 인상했다. 그러면 증액 후 1년 이내는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 차임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에서 월 차임, 여러분 보증금 1억인데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내리면서 월 얼마냐 하는 거죠. 월 40이냐 30이냐 40이냐 이렇게 월 40만 원이다. 이렇게 이럴 때 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연 10%, 연 10%입니다. 연 10%. 그러면 5천만 원에 10%면 얼마입니까? 1년에 500만 원이죠. 나누기 12 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한 40만 원? 40 한 2만 원 되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월 40만 원. 그래서 거기 연 10%와 그리고 연 10%와 기준금리의 몇 배? 4배. 그럼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그럼 4배니까 얼마입니까? 9%죠. 그래서 연 10%와 기준금리 4% 중 둘 중에 낮은 비율로 해라.
그럼 현재는 낮은 비율이 얼마입니까? 9%가 되겠습니다. 9%. 그러면 5천만 원에 9%니까 450만 원 되겠네요. 450만 원 나누기 12 하니까 결과적으로 월 차임으로 전환하게 되면 월세가 40만 원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차임 증액 제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승계입니다. 자,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임차권이 승계될까? 임차권 승계가 인정되느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권이 승계가 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차권 승계는 누구한테 되느냐? 상속인이 없다.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다면 누가 그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자. 법률은 아닙니다. 법률은 혼인신고한 사람이 법률론인데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동거녀가 되겠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 승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촌인의 혈족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 승계는 상속인이 없을 때는 그 피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인의 혈족만이 임차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소개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뭐냐? 여러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빼가라. 그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요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유지하려면 대항 요건을 절대 이사가면 안 돼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빼준다고 이사가면 안 된다고요.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사가면 안 되고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가기 전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임차권을 등기부상의 을구에 등기를 하고 신청을 하는 얘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가서 신청해서 명령에 의해서 갑구 을구에 임차권이 등기가 됩니다. 이것이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겠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3조가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임차권을 설정하고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된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점유를 풀고 이사가 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해가시죠? 절대로 점유를 풀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를 풀고 다른 데로 이사 갔다가 다시 전입신고하면 그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대항력이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지요.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사 갔다 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조 2 이건 작년 8월 13일 개정됐는데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입니다.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 초과 차임. 여러분 보증금과 차임을 초과해서 임대인이 받아가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거기 보세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했다. 월 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 10%와
보증금에서 월 차임으로 할 때는 10%와 기준금리의 4배와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차임을 산정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초과 지급했다면 임차인들은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차임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택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나와 있죠. 최우선 변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다음 시간부터 그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어떻게 받아가는가, 그리고 경매가 언제 신청했고 임차인이 선순위냐 후순위냐, 또 그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걸 학습하셔야 효력이 발생되고 여러분 실력을 향상하는데 크게 이바지된다는 걸 믿으시고 다음 시간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